김건희 여사가 이 문제에 떠밀려 사과하는 건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이 변하거든요. 대통령이 이대로는 안 된다.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치로 세상을 지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바꿀 힘을 갖고 이건 독자하면 되죠. 박정희 전두환 두 대통령이 이렇게 했고 불가능해진 민주화 시대 이후에는 현실에 맞춰 자기 생각을 바꿔야죠. 그러니까 강제할 수 없는데 오판해갖고 우리가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선거에서 계속 지고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년 6개월 동안 이대로 본인이 생각한 플랜 A대로 안 됐으면 이제? 플랜 B로 좀 바꿔야죠. 어떻게 그 잘못을 반복적으로 한 사람들을 계속 주위에 두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반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똑같은 얘기만 하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건 오판했다. 이건 내 잘못이다. 이게 아니라 이건 뭐 이준석 책임이다. 한동훈 책임이다. 이러고만 있고 계속 이대로 가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가 취임으로 처음으로 어제 저녁에 자 우리 한번 모여보자 라고 해서 모였다고 합니다. 24분 정도가 모였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참석한 분 중에 한 분이었던 박정훈 의원이 오늘 라디오쇼에서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놀랍도록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서로 위기의식을 공유했다라고 합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다 공멸이다라는 걸요. 국민의 민심과 그리고 대통령과의 단합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 거냐 지금 이것만 고민할 때가 아니다. 우리가 이대로 가면 공멸이다라는 위기의식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 회동은 나름 좀 의미가 있었다고 봐도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위기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힘의 위기다라는 것도 있고 그 뒤에 뭐 대한민국의 위기 뭐 보수 진영의 위기 이건 생략돼 있다고 치더라도 분명히 어저께 모인 분들은 국민의힘의 위기다. 이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여긴 또 하나 더 있잖아요. 한동훈의 위기다. 이제 여기까지가 분명히 어저께 있었어요. 쓴소리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 얘기가 분명히 있어요. 저는 네. 제가 전당대회 때 한동훈 대표한테 그 중책을 맡긴 거는 뭐 비대위원장이야 뭐 임명된 거니까 그렇지만 이건 선거로 뽑힐 때 63%나 뽑은 거는 두 가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변화를 하되 대통령이 변화의 물꼬를 터줘야 되고 변하지 않으면 대통령부터 변해야 된다. 1호 당원부터 변하지 않으면 변화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 당신이 좀 가서 그걸 이끌어내달라고 했는데 맞아.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못하고. 그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스타일인지 당신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제일 잘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도대체 이런 분 처음 봤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거 당신이 좀 알아서 좀 해라.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기성 정치인들보다 더 그냥 충돌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있으니까. 심지어는 그 전에 뭐 김기현 대표 때도 이 정도 충돌은 아니었고 나경원 대표가 됐거나 원희룡이 됐어도 이렇게 충돌이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위기인데 아쉬운 건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정치 경험이 없잖아요. 선거 경험도 없다고요. 지난번 총선은. 그러면 정치 경험이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정치가 대단히 어렵고 무섭거든요. 그게 어려운 건데 지금 측근들이라고 하는 분들 가지고 이걸 어쨌든 이 당을 우리가 공세적으로 해서 접수한다. 접수 안 됩니다, 이 당.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고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한동훈 대표가 어렵지만 처음부터 내가 지금 풀어야 될 숙제가 뭐냐. 굉장히 어려운 숙제다. 당의 변화도 이끌고 대통령 변화도 이끌어내야 되는데 이걸 동시에 한다는 건 거의 미션 임파서블인데 그런 상황에서 우군들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언론도 그렇고 당의 중진들 초재선 나라 생각 다른 친윤들 아주 일부를 빼고는 어떻게 우리 편을 만들어낼 거냐. 여기에 집중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한동훈 대표가 검사 출신이라 그런지 또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걸 어떻게 잘 조화롭게 방어해 가면서 하지 못하고 바둑에도 아생연호 살탈하는 게 있는데 내 대마를 돌보지 않고 공격 일변도로 하다 보니까 뒷공간이 무너지고 있는 거여서 지금 상태에서 어저께 뭐 숫자를 뭐 20몇 명, 뭐 김재섭 의원도 거기 갔다 그러기도 하는데 주경태 의원도 가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도 많이 모였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이 외국 나가는데도 안 나갔잖아요. 노골적으로 지금 안 나간 상태인데. 그거는 이제 금정구. 글쎄 그렇게 핑계를 대지만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한 게 한 20여 명 그것도 다 한동훈을 100% 지지하는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역시 이게 우리 세력이 아직까지는 소수파구나.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여기다 힘을 싣고 있지 않는 거죠. 적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죠. 예.
저는 좀 많다라고 봤어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지금 사실 거의 고립무원이고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도우려는 분이 두세 분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그래도 20몇 명이 모인 거는 지금 당장 선거가 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모였다는 건 그래도 위기의식에 동참하고 한 대표한테 힘을 두자라는 좀 같은 마음 아니었나라고 좀.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얼마 전에 네. 대통령이 이제 정기국회를 대비한다면서 추경호 원내대표 이하 쫙 만찬을 했잖아요. 근데 그 맞대응 성격 같은 건데. 근데 여기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대통령 만찬에 갔던 분들은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잘 방어해낼 거냐.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진 모임이었다면 어제는 이게 이제 야당이 이제 계속 뭐 김건희 여사 이슈도 그렇고 막 지금 산발적으로 막 터져 나오잖아요. 지금 명태균도 뭐 김대남도 막 터지고 앞으로 뭐가 터져 나올지 모르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국정 감사에서 그 장에서 야당이 막 이런 걸 들고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냐. 그런 건 사전 조율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100% 한동훈계라기보다는 그런 민심에 그래도 우리가 좀 예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분들. 그러니까 대통령 지난번 그 지금까지 쭉 끌고 왔던 그 대통령의 그 기조. 네.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또 참여를 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한동훈이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비친윤도 가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지금 하려는 방향, 그거는 맞다. 예, 그런 분들이 대체로 다 모였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친한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쓴소리도 하셨다고 우리는 용비어 참가 안 할 거다라는 얘기가 이제 여러 분들 입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물론 일부는 화이팅!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11월 위기설들이 이제 여당, 야당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10월 16일 선거도 하나 있지만 11월 달에 가면 이제 두 개의 선거가 지금 민주당에 예고가 돼 있고 대통령은 지금 11월 9일 그 날짜쯤 되면 2년 6개월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그리고 10월 달에는 그 국정감사. 오늘부터인가요? 예, 오늘부터. 오늘부터죠. 여기서부터 뭐 엄청난 것들이 나올 거예요. 지금 뭐 예고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여기서 쏟아지는 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서 11월 9일 때는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왔던 기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느냐, 또 한동훈 대표가 그 바꿀 수 있도록 이끌어내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그 대중의 여론이라든가 뭐 당내 여론이라 이걸 잘 조직해서 대통령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면 그건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인 승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걸 못 끌어내면 그걸 전적으로 그 대통령 책임으로만 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이 얘기도 나왔어야 했을 것 같아요. 실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결과 4표의 이탈표가 나왔잖아요.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특검법 발의하고 어차피 제의 요구하고 어차피 재표결 들어가는 건 이미 상수의 영역이 됐다. 그 부분을 이제 비판하는 건 무의미하다. 그다음 변수가 이제 결국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변수는 이탈이 되거나 사과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탈이라는 변수가 먼저 발생했어요. 뭐 친한파에서는 우리는 아니다. 아니 친한파가 아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모임에서는 뭐 우리는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으나 뭐 실수였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걸로 봐서 분명히 4명이 나오긴 나왔거든요. 이 민심에 대한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이탈에 대한 얘기도 어제 나왔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최상병 특검법하고 이건 좀 달라서 네. 그러니까 민심을 지금 악화시키고 있는 거는 실제로 이제 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왜 해결을 안 하고 있냐. 그 여론이 손 놓고 있어요. 그 여당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뭐 일부에서는 여전히 뭐 사과하면 뭐 탄핵으로 가는 뭐를 열어주는 거다부터 해서 그 얘기 하셔야 돼요. 안 그래도 잘 죄송합니다. 심평 변호사가 페북에 긴 글을 올렸는데 탄핵에 변곡 타이거가 될 아니 근데 저는 트리거가 될 이분은 우리는 다루지 말까요? 얘기하지 말까요? 알겠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이분 지난 2년 6개월 동안 이 윤 정부가 어려워지고 국민의힘이 어려워지는데 어려워지는 트리거 역할을 하셨어요. 네, 어려워질 때마다.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고 본인이 진짜 대통령과 가까운 분이고 법조인으로서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아는 분이라 그러면 좀
조금 자제를 하고 어른스럽게 말하는 게 맞지. 전 그렇게 봅니다. 제가 그분 모르는 분이라 뭐 더 이상 제가 논평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이탈표는 뭐 일부 뭐 실명이 떠돌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약간 경고성이죠. 이거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다음엔 정말 우리도 더 이상 못 참고 여당 내에서도 이 특검법은 가져갈 수 있다. 특검 이전에 지금 민주당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다시 발의할지 아니면 상설특검으로 그냥 할지. 상설특검 얘기도 지금 나와요. 상설특검은 뭐 예, 상설특검은 지금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상설특검으로 하면 돼요. 예. 그 일반 특별검사는 이제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지만 상설특검이 이거 규모가 좀 작지. 그러나 이제 그거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설특검으로 가져갈 건지 아니면 다시 특검법을 발의할 건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민주당에서는 상설특검도 이제 그 검토하는 단계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럼 특별검사의 선정 방법이 조금 다른가 보죠? 예, 그거는 뭐 규모나 뭐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예, 그 얘기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나 저는 이제 이게 김건희 여사가 이 문제에 떠밀려 사과하는 건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이 변하거든요. 대통령이 이대로는 안 된다.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치로 세상을 지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바꿀 힘을 갖고 이건 독재하면 되죠. 박정희 전두환 두 대통령이 이렇게 했고 불가능해진 민주화 시대 이후에는 현실에 맞춰 자기 생각을 바꿔야죠. 그러니까 강제할 수 없는데 오판해 갖고 우리가 좀 그것 때문에 지금 선거에서 계속 지고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년 6개월 동안 이대로 본인이 생각한 플랜 A대로 안 됐으면 이제? 플랜 B로 좀 바꿔야죠. 어떻게 그 잘못을 반복적으로 한 사람들을 계속 주위에 두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반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똑같은 얘기만 하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건 오판했다. 이건 내 잘못이다. 이게 아니라 이건 뭐 이준석 책임이다. 한동훈 책임이다. 이러고만 있고 계속 이대로 가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적어도 예. 대통령이 책임감이 있으면 외국의 순방 같은 데 가서 보면 이 국제 정세가 얼마나 간단치 않을 거 아닙니까? 아까 말한 대한민국의 위기, 보수 진영의 위기, 국민의힘의 위기. 뭐 이 그 삼중 위기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뚫어낼 거냐, 돌파할 거냐 이런 생각을 옛날 노태우 대통령은 사회주의 문을 때 3당 합당도 결행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이 그 1990년에 3당 합당했을 정도의 국제적 정치 변화거든요. 예. 그때는 대연정을 했어요. 우리가 거기에 조응하려면 이 안에 싸우면 안 된다. 근데 우린 지금 안으로만 싸우고 있잖아요. 여야 간에 뭐 극심한 그 진영 간 대결인데 또 국민의힘은 그 안에서 또 유난 대결이고 예. 이거는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예. 제가 늘 얘기하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과 일본이라는 아주 그 주적이 있으니까 전체주의 국가가 있으니까 미국과 소련이 어떤 국가입니까? 공산주의 국가인데 소련하고도 연합군을 손잡았고 당시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니까 국공합작이라고 국민당과 공산당이 내전 치르다가도 계속 여러 차례 걸쳐 국공합작을 했잖아요. 지금은 일본과 싸울 때다. 또 이게 좀 연합군 우린 지금 독일 일본과 싸울 때다. 지금 탄핵을 하려고 민주당이 주적이다라 생각하면 지금 딱 일단 윤 대통령이나 한 대표가 지금 우리가 이 이슈를 키울 때가 아니다. 우리 내부 갈등을 키울 때. 근데 전부 다 나가고 방송 나가고 아마 결의들 한 것 같아요. 유튜브나 방송 나가고 막 그렇게 해갖고요. 여기서 주류가 된다. 안 됩니다. 안 된다. 그거 안 돼. 일시적으로 제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무너뜨린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한테 대선에 기회가 오고 대선 나가서 이긴다. 안 옵니다. 김무성 대표, 유승민 그 원내대표 사례 못 봤습니까? 그렇죠. 다 망했죠. 그러면 그건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이제 공격만 해갖고 뭐 그냥 우리 속시원만 맞는 말 했다가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이게 그 분열을 막으면서 변화를 해낼 거냐. 이게 정말 모순된 건데, 그거 진짜 어려운 숙제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는 정말로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정말 이건 약간 이 보수 구하기가 돼버린, 보수를. 그러니까 윤 대통령 한 대표가 똑같은 거죠. 제가 보기에는. 똑같아요. 목소리들을 본인들이 틀렸다는 걸 인정 안 하고, 잘못했단 말도 안 하고. 의대 증원 문제도 지금 중간에 얼마나 기회가 많았습니까? 지금 뭐 교육부라든가 이런 데서 뭐
뒤로도 우리 어릴 때 애들 싸우면 너 한 번만 더, 뭐 반에 반만 더 막 계속 그런 거 있잖아. 그래도 뭐 계속 그렇게 하면서 왔는데 이 지경이 될 정도면 얼마나 그 중간에 의사들하고 얘기를 해갖고 해결할 수 있는 타협점 찾을길이 많았습니까? 뭐 지금 최상병 특검법도 그렇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에 얘기했지만 이걸 일찌감치 당론을 털어낼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분들은 본인들이 입 바깥으로 내면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아, 제 잘못입니다. 이 얘기를 못 하는 것 같아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힘든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정치인들, 아니, 그래서 그걸 지금 계속 끌고 오고 있으니까 지금 주위에 있는 분들, 뭐, 또 이제 첫째는 그 본인들이 어떤 뭐 잘못을 인정하거나 뭐 그걸 못하는 상황인데다가 주위에 있는 분들도 지금 잘못은 큰일 납니다. 한 대표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대통령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보다는 저놈이 문제다. 이런 사람들만 우글우글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적 판단할 때는 절대 세 부류 사람을 옆에 두면 안 된다고 여러 번 강조해서 첫째, 특정인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있는 사람을 옆에 두면 안 돼요. 뭐 윤 대통령에 대한 증오와 분노, 한동훈 대표에 대한 증오와 분노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많고 두 번째는 지나친 당파성으로 확증 판정에 잡혀 있는 사람. 그건 아마 윤 대통령 주변에 많을 거예요. 그냥 보수 똘똘 뭉쳐가면 된다. 그거는 한동훈 대표 쪽에는 오히려 좀 덜 할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자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이거는 그냥 양쪽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 부류는 그걸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절대 당이나 자기 보스나 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위해서 판단 하지 않아. 안 하죠. 자기를 위해서만 하죠. 그렇죠. 자기 장사하기 위한 거. 그럼요. 그리고 뭐 그게 제가 그래서 옛날에 이 대통령 참모 관련해서 옛날에 유명한 미국 드라마 중에 웨스트 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웨스트 윙에 그 뛰어난 참모들이 무지하게 기본적으로 천재들이에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근데 제가 그걸 A급, B급, C급, D급으로 나눈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재밌겠다. 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D급은 우리나라 아주 미국 드라마, 정치 드라마 덕후들은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 샘 시본이라고 글을 기가 막혀, 스피치라이터예요. 대통령. 글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콜롬비아 대학을 나오고 로펌에 있다가 정치 잘 모르는 사람인데 너무 천재적인 사람이라 스카웃 됐어. 모르는 게 없어요. 에런 소킨이 그걸 썼는데, 에런 소킨 표현에 따르면 당대의 천재다. 미국에. 그런 정도인데, 이 사람이 왜 D급이냐? 천재인데 정무적 감각이 너무 없어. 그래갖고 정무적인 일만 벌어지면 공화당한테 맨날 당해. 그래서 D급 제가. 거기 C급은 아주 뛰어난 두 명의 수석이에요. 우리는 말하면 정무수석과 공보수석이야. 정무석인 조시 라이먼, 그 다음에 공보수석인 토비 지글러.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학창시절부터 민주당이 떠들어가고 정치 경험이 대통령보다 월등히, 대통령은 학자 하다가 왔거든요. 월등히. 문제는 뭐냐? 자기들이 정치적인 그 역량이 너무 강하고 그러니까 당파성이 너무 세니까 자기들 싸움에 대통령을 끌어들여. 제가 아까 이해관계. 누군가가 떠오르는. 그러니까 대통령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싸움을 위해 대통령을 끌어들여. 대통령도 말인 거죠. 그게 그래서 C급이고, B급은 CJ라고 하는, 클라우디아 진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CJ 크랙이라고 하는 그 대변인 하는 여자예요. 아주 뛰어난 여자입니다. 근데 전략적이기도 하고 민간 쪽에서 일했던 분이긴 한데, 아주 대통령을 위한, 보수를 위한 충성심이 강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옳은 말을 하다가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설득하면 결국 대통령 말을 들어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건 B급이죠. A급은 리오 맥겔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친구이고 대통령 정치를 끌어들인 대통령 친구, 리오 맥겔이 노동부 장관도 했고 의원도 여러 번 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전략가야.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딱 선택지를 갖다 주죠. 이거 아니면 이거야. 그럼 대통령 화를 내고 내가 못한다. 이건 내가 왜 그러나. 그렇게 화내는 것도 다 이해한다. 그렇지만 이거 해야 되는 건 미 합중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안보실장이 다 검토했으니까 이대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근데 지금 제가 대통령실이나 한동훈 대표 주위에 보면 A급, B급 비하는 얘기입니다. C급, D급까지도 안 보여요. D급까지. A급은 뭐 아예 기대도 제가 못하겠고요. B급도 지금. 전략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은 아예 없고, 그건 아예 당 쪽에도 전략은 없고, 대통령실에도 없고, B급도 지금 제가 보기엔 안 보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전략가로서요. 자, 하나씩 풀어보죠. 그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금 양쪽이 다 문제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푸는 게 가장 현명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검찰이 판단이 나올 거 아닙니까? 디올백은 이미 나왔고요. 그거 나오고 10월 달에 선거가 있고 막 정신이 없을 거예요. 국정감사에서. 그러니까 소나기 올 때는 일단 다 비를 맞고
그 뒤에 지금 핵심은 뭐냐면 2년 6개월이 남았는데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변할 거냐가 핵심이에요. 뭐 지난 거에 대한 사과냐 마느냐는 오케이. 그건 사과는 이미 하나의 사실의 영역이나 법적 영역하고 상관없이 정치 영역에서는 데미지를 다 입었어요. 도이치모터스가 조작에 가담했는지 이거 우리 다 모르지만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또 대통령 만난 뒤에 또 일, 그다음에 대통령 된 뒤에 수많은 일지 공천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모르지만 인식의 세계에서는 이미 데미지를 상당히 정책으로 입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대통령 부인이 이대로 지금까지 2년 6개월 한 대로는 갈 수가 없다. 집단적으로 당과의 관계도 이대로 갈 수는 없다. 이건 공멸이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정말 기적적으로 일어난 뒤에 대통령이 지금까지 뭐 자문했던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제 뒤로 당신들 이렇게 해서 나부터 잘못인데 잘못되지 않았냐. 이대로 갈 수 없다.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리셋 하는 거죠. 그런 속에서 대통령이 지금까지 뭘 잘못했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사과를 할 때 몇 가지가 있거든요. 사과의 원칙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5가지. 그러니까 첫째 잘못했다. 인정하는 거죠. 두 번째, 여자들이 남자를 하세요. 뭘 잘못했느냐?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이어야 돼요. 이게 구체적. 그러니까 뭘 잘못했다. 진심이 아니에요. 대충 남자.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래. 내가 잘못했다. 뭘 잘못했는데? 그렇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근데 왜 그랬는데? 근데 꼭 그렇게 해갖고 내가 잘못했 상대방, 그치, 너도 뭐 이렇게 나오면 그건 사과의 진정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한다 그럴 때는 구체적으로 뭘 오판했고 뭘 잘못했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서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실은 나는 이렇게 변할 거고, 대통령실은 이렇게 할 거고, 당과의 관계는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이런 거 할 거다. 특별감찰관제도 둘 거고, 제2부속실은 업무 특별감찰관제도 둘 거고, 여당 대표하고는 정례회동을 할 거고, 야당 대표하고도 수시는 내가 만나겠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할 조치를 쫙, 그 다음에 재발 방지. 내가 다시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하겠다. 그 5번째, 정말 날 찍어주고 기대했는데 미안한데 앞으로 2년 6개월 동안은 좀 새롭게 좀 해보겠다. 이런 속에서 그 첫 번째 조치 중에 하나로 대통령 여사가 우리가 약속한 게 있다. 내가, 조용히 공적 활동 안 하고 있겠다고 했던 약속을 못 지킨 거고 그 뒤에도 지금 이렇게 저렇게 구설수도 있고 제2부속실 만든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정치 활동 안 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하고 통화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대통령 부인인데 이게 동영상에 찍히고 그냥 사진에도 찍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국민들이 이게 대통령실의 경호 시스템이라는 거 경호원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고 대통령은 도대체 저 장면이 나오면 뭘 하고 있는 거냐. 그런 얘기들. 저는 그래서 그게 마지막이 10월달 한 달 남은 것 같은데 그 속에서의 특검법이 통과되든 안 되든 특검이 통과돼서 수사를 한다 이거예요. 수사해도 받아들인다. 그리고 한다 해도, 디올백이든 그것도 무혐의 됐지만 수사한들 어떤 처벌이 있겠어요 그게. 법적 처벌은 현실적으로 힘든 그거는 없는 거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정무적 판단이 됐다면 왜 제3장소에서 굳이 할 필요 있어요? 이거는 내용보다 형식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조사를 검찰청 가서 받았어야죠. 그렇죠. 네, 그랬으면은 결과는 똑같은데. 어차피 그렇게 되면 내용적으로는 오히려 이현석 총장이나 다 면도 세워주고 오히려 반대했던 사람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판단들이 앞으로 그러면 될 거냐? 지금까지 보면 대통령실에 있던 사람이 저런 기자들한테 이런 걸 사주하는, 이런 분들이 중요 부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니, 그럼 대통령실이 어떤 데입니까? 또 당대표 주기가 어떤 데입니까? 그러니까 전 당대표도 그렇고 다 좀 뒤로 물러나고, 좀 새로 다시 생각해보자. 한동훈 대표도 좀 생각을 좀 쉬면서, 이거 내가 지금 뭘로 치고 있는 거냐? 이들이 정말 가도 되는 거냐? 저는 그 생각들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조급한 것 같아요. 너무 조급한데, 지금 잠깐 아까 김건희 여사 나온 김에 제가 이 얘기를 꼭 한번 하고 싶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건희 여사의 여러, 행위 양상들이 개인적으로 그 심리는 이해가 가요. 왜냐면 몇십 년 동안 그 집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사시면서
가장으로 사셨거든요. 가장으로 사셔서 당신이 결정하고 당신이 진행하고 당신이 뭐하고 당신은 그냥 윤 대통령 남편 당신은 당신 월급 가지고 당신이 알아서 쓰세요. 나는 그런 거 그 돈 욕심 없고요. 그냥 내가 알아서 내가 벌고 이 가정은 내가 끌고 갑니다. 내가 입양하고요. 내가 뭐 하고요. 그게 여전히 있다 보니까 그리고 사업가가 있다 보니까 밖에 나와서 보이는 모습이 우리가 기대하던 옛날의 고전적 영부인의 모습이 나오지가 않겠죠. 그러나 그 모습이 끊임없이 구설수위에 오르고 있다면은야 어느 정도 제어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우리 윤 대통령 왜 제2부속실 아직도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만드는 거예요? 제2부속실보다는 그 제어는 이제 특별감찰관을 둬야겠죠. 제2부속실이야 뭐 활동을 보좌하는 거고 아무래도 이제 통제하고 그러는 거는 뭐 감찰관일 테니까 그 감찰관을 둬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엔 이 싸움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충돌이기도 하지만 그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대표의 충돌, 그러니까 그 두 분의 충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을 두고 이 사람은 윤 대통령은 내 말을 주로 들었는데 맞아. 전 여친과 현 여친의 싸움. 그랬는데 그거는 뭐 좀 너무 가벼운 표현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이 두 사람들이 검사일 때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검사일 때는 대개 윤석열이라는 검사가 자기 의견을 많이 받아들이고 자기 얘기를 많이 들었다. 정치적인, 정부적인 것도. 근데 보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 대통령 되고 나서 김건희 여사의 말을 더 듣는다. 이런 거에 대한 의심. 또 김건희 여사도 그전엔 뭐 대통령이 되는 데까지 과정은 거의 대통령의 가장 영향을 미친 분이 김건희 여사였을 거 아닙니까? 내조가 아니라 외조였어요, 사실상. 만들어가는 과정이나 이런 게.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자천됐던 검사 구수에서 들어와서 자천됐던 검사가 중앙지검장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고 대통령 되는 데까지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판단 그리고 이제 담대함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윤 대통령은 생각도 못했던 거지만 됐다 이거죠. 녹취록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줄 몰라.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됐을 때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옛날 같은 일방적인 그게 뭐 예를 들면 뭐 인사 문제든 안보 문제든 이런 거는 대통령은 대통령의 공적 참모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벌어진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론은 간단해요. 이분들이 뭐 판단력이 있다면 이건 공멸입니다, 그냥. 공멸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가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너무 피곤해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도 이 당은 수술이 필요하고 약으로 처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맞아요. 수술이 필요해요. 약으로 할 수 없어요. 지금 이미 그 단계를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냐? 외과 수술도 들어갈 수 없는 몸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수술할 수 있고 할 수 있거나 하는 상황. 지금은 그 상태도 안 되는데 그 상태 없이 그냥 바로 수술 들어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환자의 몸 상태가 못 받쳐주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지금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이렇게 측근들이 뭐 방송 나가고 다 폭로하고 뭐 시끄럽고 지금 백서 문제 있잖아요. 백서 폭로하는 거 보면 너무 유치한 낮은 수준의 이렇게 낮은 수준 갖고 대통령실이나 뭐 당에서 논쟁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 당에 대한 애당심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분들이니까 이걸 접수하러 들어와서 이거 뭐 다 개혁됐으니까 우리가 개혁하면 되지. 그러면요 이 당에 있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동의할 거 없습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백선 문제 제고 다른 곳에서는 뭐 또 한참 떠들고 누가 잘했네 못했네 대외비네 아니네 이런 얘기를 떠드는데 저희는 안 합니다. 너무 수준 낮은 거여서 그냥 다루질 않기로 했습니다.